파출부 주제에 어디서 손을 대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60대 정말순. 서울대 법대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아들이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하지만 강남 며느리 앞에서 정말순은 여전히 파출부 출신일 뿐이었습니다. 비닐장갑을 건네며 더러워질까봐라고 말하는 며느리. 소파에 수건을 깔고 앉으라는 무언의 압박. 그리고 급기야 손주 돌봄까지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려는 며느리의 제안까지.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순은 깨달았죠. 이제 진짜 끝이다. 과연 무엇이 이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그리고 정말순이 내민 서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난이 죄가 되고 정성이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한 어머니가 찾은 존중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외곽의 한 골목길,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새벽 5시였습니다. 정말순은 낡은 패딩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손목시계도 없이 버스 시간표만 달달 외우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오늘도 강남의 한 부잣집으로 파출부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순의 손은 이미 새벽 추위에 얼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비닐장갑 한 켤레조차 아까워서 맨손으로 걸레질하고 설거지하느라 생긴 상처들이 아물지도 않은 채 새로운 상처들과 겹쳐 있었어요. 아이고, 유진이 등록금 또 내야 하는데. 정말순은 지갑 속 얇디-얇은 만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아들 유진의 등록금은 정말순에겐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유진이가 정말순의 전부였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정말순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버텨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래서 더욱 유진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고 싶지 않았죠. 버스가 도착하자 정말순은 뒷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직장인들의 말끔한 정장 차림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낡은 운동화에 색이 바랜 작업복, 거칠어진 손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정말순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유진이만 잘 되면 돼. 엄마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나. 정말순은 가방 속에서 유진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새 옷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유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유진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법대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정말순은 다시 2번 갈아타야 하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교통비를 아끼려면 지하철보다 버스가 조금이라도 저렴했거든요. 매일 왕복 3시간씩 걸리는 출퇴근이었지만 그 시간마저도 아들 생각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내가 변호사 되는 그날까지 버틸 거야. 정말순의 다짐은 단단했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유진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순 자신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3년 후 유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로펌에 합격했습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유진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죠. 엄마, 저 이제 정말 변호사가 됐어요. 유진이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순은 파출부 일을 하다 말고 화장실로 달려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진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엄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상대는 장채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었죠. 유진은 채린을 법무팀 일로 만나게 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정말순에게는 어딘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가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 한복판의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정말순은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유진이 미리 사준 정장을 입고 갔지만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채린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정말순을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죠. 채린의 부모인 장기문과 윤수경 부부는 더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정말순의 낡은 핸드백과 투박한 손을 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불편해 보였어요. 자, 이제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웨이터가 가져온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정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전부 영어로 적혀 있었고 가격도 평소 정말순이 먹던 식사비의 10배가 넘었거든요.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채린이 대신 주문해 주었어요. 어머님은 스테이크로 하실게요.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음식이 나오자 정말순은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생 숟가락과 젓가락만 써온 정말순에게는 서양식 식사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색하게 포크질하는 모습을 보며 채린의 부모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유진 씨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장기문의 질문에 유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서울대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온갖 힘든 일 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채린과 그 부모들의 반응은 유진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정말순을 바라보며 마치 불쌍한 사람을 대하듯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윤수경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차를 확인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더 강했죠. 채린 역시 정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마치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코를 살짝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정말순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이들의 세계는 정말순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정말순 자신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유진과 채린은 강남 한복판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브랜드 아파트였는데 정말순이 평생 살아온 집들을 다 합쳐도 이만한 크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채린이 집들이를 한다며 정말순을 초대했을 때 정말순은 며느리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오셨네요. 채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말순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순은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들을 들고 왔거든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까지 정말순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아, 고마워요. 그런데 채린은 정말순이 내민 반찬통을 받으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는 현관 신발장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정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었죠. 이거 끼고 주세요. 제가 좀 예민해서요. 정말순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전해주는데 장갑을 끼라고 하다니요. 마치 정말순의 손이 더럽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정말순은 참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며느리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비닐장갑을 끼고 반찬을 전해준 후 정말순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얀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브랜드 가전제품들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정말순은 조심스럽게 소파 가장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채린이 재빨리 말렸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채린은 서둘러 큰 수건을 가져와서 소파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죠. 이 소파가 하얀색이라서요.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청소가 힘들어서요. 정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죠. 집 구경을 하다가 정말순은 안방 옆에 있는 드레스룸을 보게 되었어요. 온갖 명품 옷들과 가방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백화점 같았습니다. 정말순이 구경하려고 한 발짝 들어서려는 순간 채린이 급하게 막아섰어요. 어머님,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채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도둑을 막는 것처럼 말이에요. 옷들이 예민해서요. 다른 냄새가 배면 안 되거든요. 정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냄새라니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었죠.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며느리에게는 냄새나는 더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정말순은 짧게 대답하고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죠. 유진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정말순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린도 정말순에게 차나 과일을 권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엄마 어떠세요? 우리 집 예쁘죠? 유진이 신나게 물었지만 정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래, 예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가? 그날 이후 정말순은 며느리 집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다시 파출부 일을 시작했죠. 적어도 파출부 일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거든요. 일의 대가를 받는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채린의 차가운 시선과 비닐장갑 그리고 드레스룸에서 들은 말들은 정말순의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무너져가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2년 차 채린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정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여전히 어색한 상황에서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불안했거든요. 아들 정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정말순은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잊혀질 만큼 감동했어요. 유진을 낳았을 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채린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채린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정말순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순을 당황스럽게 했죠. 월 30만 원 드릴게요. 어떠세요? 정말순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일이라니요. 더구나 30만 원이라는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파출부 일을 해도 하루에 7만 원은 받았는데 한 달 내내 손주를 돌보는 대가가 고작 30만 원이었죠. 채린아, 나는 돈을 받고 내 손주를 돌보고 싶지 않다. 정말순이 정색하며 거절하자 채린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베이비시터 고용하면 월 200만 원은 들어가는데요. 채린의 말에는 정말순이 200만 원어치 일을 30만 원에 해달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순은 손주가 낯선 사람 손에서 자라는 것이 더 걱정되었어요. 돈은 됐고 그냥 내가 돌볼게. 결국 정말순은 무보수로 손주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기 외곽에서 강남까지 2시간을 걸려 출근했어요. 지하철 3번, 버스 1번을 갈아타는 긴 여정이었죠. 교통비만 해도 하루에 5천 원이 넘게 들었는데 그나마도 정말순이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준호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정말순을 보면 방긋 웃어주고 울다가도 정말순이 안으면 금세 진정됐죠. 아기를 돌보는 것 자체는 행복했지만 채린의 추가 요구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이왕 오신 김에 집안일도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설거지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빨래, 청소, 심지어 장보기까지 정말순의 몫이 되어버렸죠. 손주 돌봄과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 가는데요. 채린은 마치 당연한 듯이 반찬 만들기까지 요구했어요. 정말순은 집에 돌아가서도 밤늦게까지 반찬을 준비해야 했죠. 다음날 새벽에 들고 갈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순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채린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채린아. 준호가 자고 있어서 잠깐. 그래도 일하는 시간에는 제대로 일해 주셔야죠. 채린의 말이 정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한다는 표현이 특히 상처가 되었어요. 분명 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체리는 여전히 정말순을 일꾼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이 원래 파출부 일하셨으니까 이런 거 익숙하시죠? 괜찮으시죠? 체린의 이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파출부 일을 했던 것이 왜 며느리에게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건지 정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순이 파출부 일을 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그 아들의 아내가 그것을 비아냥거리다니요. 그날 밤 정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주는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거든요. 30만 원도 주지 않으면서 200만 원어치 일을 요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체린의 모습에 정말순은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정말순은 새벽부터 강남까지 와서 정준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준호는 걸음마를 시작해서 더욱 손이 많이 갔어요.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말순은 거실에서 준호와 놀아주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마에 작은 멍이 들었죠. 정말순은 당황해서 얼음을 가져다가 준호의 이마에 대주면서 달래고 있었는데 마침 채린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채린이 준호의 이마를 보는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채린아.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정말순이 사과하려고 하는데 채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고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있어요? 정말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정말순이 준호를 달래려고 하는데 채린이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갔어요. 돈값 좀 하세요. 돈가. 그 순간 정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값이라니요. 분명히 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채린은 여전히 정말순을 돈으로 고용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그 돈조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돈값이라고 했나?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네, 돈값이요. 돈 드린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30만 원? 그 택도 안 되는 30만 원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데 뭔 소리야. 정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채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그럼 뭐예요? 공짜로 해주신다고 해서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책임감? 내가 책임감이 없다고. 그 순간 정말순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죠. 비닐장갑, 드레스룸 출입금지, 소파에 수건 깔기, 그리고 파출부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야, 장채린.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이 다가서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채린이 정말순의 어깨를 밀었고 정말순도 참지 못하고 채린의 손목을 잡았죠. 순간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나요. 나라고요. 내가 먼저 나. 둘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준호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유진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 채린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쉽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채린의 부모인 장기문과 윤수경이 들어왔습니다. 채린이 미리 전화를 해뒀던 모양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장기문이 큰 소리를 치며 두 사람을 떼어놨어요. 윤수경은 채린의 편에 서서 정말순을 노려봤죠. 파출부 주제에 어디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순의 마지막 참을성까지 무너뜨렸어요. 파출부 주제에? 내가 파출부였기에 내 남편을 변호사로 만든 거야. 내가 파출부로 일해서 번 돈으로 그 사람 서울대까지 보낸 거라고. 정말순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자존심을 마침내 드러낸 거였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나는 이 집에 다시는 안 온다. 정말순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유진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잠깐만요. 유진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라. 정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순이 집을 나간 후 체린의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혼자서 준호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체린은 당황스러웠어요. 회사 일도 중요했고 아이 돌봄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거든요. 결국 체린은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로 결정했죠. 전문 베이비시터 업체에 의뢰하면 검증된 사람들이 올 거야. 체린은 인터넷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업체를 찾아 연락했어요. 월 2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정말순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베이비시터는 40대 중반의 박순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력 15년의 추천서도 그럴듯했어요. 체리는 안심하고 회사에 출근했죠. 하지만 사흘 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댁에 금목걸이 하나 없어진 거 없나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 주부의 전화였어요. 박순자가 다른 집에서도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귀금속을 훔쳤다는 것이었죠. 체린이 급하게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결혼 예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전과 3범이라니요? 그럼 처음부터 확인하고 보내셨어야죠. 체린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이미 박순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업체에서는 손해배상은 어렵다며 다른 시터를 보내주겠다고만 했죠. 두 번째 베이비시터는 30대 초반의 김미영이었습니다. 젊고 활발해 보여서 체리는 이번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냉장고에 넣어둔 준호용 간식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준호가 많이 먹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확인해 보니 김미영이 혼자서 요구르트와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혈당이 떨어져서 잠깐.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다음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체린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일주일치 반찬들이 반으로 줄어 있었거든요. 김미영이 자기 집 갈 때 반찬을 싸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체린이 조심스럽게 지적하자 김미영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시터비도 적은 편이고요. 결국 김미영도 그만두게 되었고 체리는 다시 새로운 시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베이비시터는 50대의 이정숙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정적일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죠. 이정숙은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웠습니다. 베란다에서 피운다고 했지만 옷에 밴 담배 냄새 때문에 준호가 자꾸 기침을 했어요. 담배는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아이가 기침을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담배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장실에서까지 피우기 시작했죠. 네 번째 시터는 젊은 대학생 알바였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준호가 울어도 드라마에 빠져서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시터는 첫날부터 지각했고 여섯 번째 시터는 준호를 너무 거칠게 다뤘죠. 한 달 사이에 6명의 시터가 바뀌었습니다. 체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조퇴하고 결근하니까 상사의 눈치가 보였고 집에서는 준호가 자꾸 보채며 울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준호는 정말순을 찾으며 계속 울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아이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체리는 그제서야 정말순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체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말순은 연락도 받지 않았고 유진도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결국 체리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부장님, 저 육아휴직 써야겠어요. 갑자기 왜? 베이비시터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키우겠습니다. 체린의 선언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과연 자신이 준호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체린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정말순을 찾으며 울었고 체린은 아이를 달래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분유 타는 것부터 기저귀 갈기까지 모든 것이 서툴렀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왜 자꾸 울어? 하지만 준호는 체린의 품에서도 계속 보챘습니다. 정말순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엄마와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체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체리는 준호를 데리고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아이용품도 사고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 말이죠. 강남의 대형 백화점이었는데 주말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준호야, 여기 장난감 많지? 예쁘지? 장난감 코너에서 준호는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체리는 안도하며 준호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급한 업무 관련 전화였어요. 네, 지금요? 아, 잠깐만요. 체리는 전화를 받으며 잠깐 준호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과 2, 3분 정도의 통화였는데 전화를 끊고 보니 준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야, 준호 어디 있어? 체리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난감 진열대 사이사이를 뒤져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체리는 백화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곧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직원의 질문에 체리는 당황했어요. 분명 아침에 옷을 입혀줬는데 뭘 입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파란색이었나? 아니면 빨간색? 체리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준호가 신은 신발이 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보호자분, 정확한 복장을 알려주셔야 찾기가 쉬운데요. 경찰관의 말에 체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체리나,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없어졌어. 체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유진이 정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준호가 백화점에서 없어졌어요. 정말순은 듣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택시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손주 생각에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준호가 뭘 입고 있었지? 정말순이 묻자 체리는 또 우물쭈물했어요. 파란 곰돌이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였을 거야. 정말순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순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준호는 장난감 코너에서 놀다가도 벤치 쪽으로 가는 버릇이 있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 정말순은 백화점 직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시작해서 준호가 관심을 보일 만한 곳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죠. 저기요. 저기 벤치 뒤에. 정말순이 가리킨 곳에 준호가 숨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벤치 뒤쪽 구석진 곳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준호야. 정말순이 부르자 준호는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정말순의 품에 안기며 좋아했어요. 마치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반가운 것처럼 말이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엄마 같으세요.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체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엄마인데 정말순이 더 엄마 같다는 말이었거든요. 체린과 유진은 정말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순은 준호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손주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이제 알겠지? 준호한테는 내가 누군지. 정말순의 말에 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정말순이 준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이죠. 준호를 찾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말순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몇 번이나 전화해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정말순은 단호했어요. 유진아,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준호가 정말순을 계속 찾으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도 자주 깨서 온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정말순은 조건을 내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약을 해야 해. 유진과 체린이 정말순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정말순은 미리 준비한 조건들을 꺼내놓았어요. 첫째, 월 400만 원의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포함된 정식 계약서를 써야 해. 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400만 원이면 베이비시터 비용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정말순이 해준 일들을 생각해보니 오히려 적은 것 같기도 했어요. 둘째, 집안일은 완전히 분리해. 나는 오직 준호만 돌볼 거야. 정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무료 가정부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셋째, 내 전용방을 하나 마련해줘. 준호가 낮잠 잘 때 나도 쉴 수 있게 말이야. 그동안 정말순은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왔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 나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정말순의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했어요. 돈보다도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거든요. 체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든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유진도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체린이도 정말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기문과 윤수경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정중한 사과 선물을 들고 있었죠. 사부인,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기문은 정말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그동안의 거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파출부라고 무시한 저희가 잘못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의 고생 덕분에 우리 유진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된 겁니다. 윤수경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친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정말순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준호가 자꾸 정말순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응석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흔들렸죠. 할머니, 할머니. 준호가 작은 손으로 정말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용서해줘. 준호가 착하게 할게. 그 순간 정말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손주의 눈물을 보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시 와줄게. 한 달 후 정말순은 약속대로 체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체린이 정말순 전용으로 꾸며준 방도 있었고 정식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죠. 무엇보다 체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까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체린은 정말순을 정중하게 대했어요. 비닐 장갑도 소파 수건도 모두 사라졌죠. 준호는 정말순이 돌아온 첫날부터 환하게 웃으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좋아. 몇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화목해졌습니다. 체린도 점점 엄마 역할에 익숙해졌고 정말순과도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체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준호 동생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봐주실 거죠? 정말순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번엔 미리 계약서부터 쓰자꾸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순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할머니였어요. 존중은 계약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진짜 사랑은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